매거진 동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22대 국회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2대 국회에 이제 처음 이렇게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뭐 3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보선까지 4번 만에 입성하신 건데 밖에서 보는 국회와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국회 어떤 좀 차이점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참 특이하게 당대표 하면서 국회 사무실도 있어봤고 저희는 뭐 사실 안 해본 거는 본회의장 들어가면 빼고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냉정하게 평가한다면은 19대 국회, 제가 기억 있는 19대 국회 때부터 19, 20, 21, 22 이렇게 오면서 의원 개개인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예, 굉장히 집단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게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당론, 예.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예, 맞습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 자신의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 이런 기능은 좀 굉장히 좀 낮아졌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방적인 조치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표결하는 날 그때 감표위원을 제가 이제 그 필리버스터하고 그날 감표위원을 같이 곽상원 의원님이랑 같이 했어요. 민주당에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분이죠. 근데 곽상원 의원님이랑 같이 했는데 곽상원 의원님이 그 필리버스터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도 아 이런 거는 절차에 맞춰서 또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때 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걸 중간에 세우는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곽상원 의원님과 제가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곽상원 의원 같은 분은 굉장히 용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민주당에도 분명히 그런 책임 있는 정치의식, 내가 하나의 의원으로서, 뭐 곽상원 의원님은 종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뭐 저는 동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가지고 그 고유성을 가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는 저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여소 거야라고 표현할 정도로 워낙 야당이 지금 의석을 3분의 2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주도 국회 아니냐, 특히 과반 이상을 넘기고 있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게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의 허리를 이루고 있던 소위 말하는 수도권 중진들이 많이 이번에 낙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홍영표 의원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많이 없어졌어요.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런 좀 중진으로서 협상 테이블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졌고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바라보면은 어떤 분들이 좋냐 그러면 그 주호영, 권성동 이런 좀 정치 관리를 아시고 협상이 되는 분들을 되게 선호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쪽에서 만약에 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계셨으면 좋겠냐 했을 때 괜찮을 만한 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좀 가 있는 거 아니냐. 자신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고 이 중립적이고 이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민심은 좀 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번에 이렇게 됐었고요. 100명 남짓한 의원이 있는 21대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우르르 다니니까 하는 게 연판장인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연판장이라는 게 원래 사실 이 세 글자가 굉장히 무거운 용어거든요. 민주주의의 투쟁 과정에 이런 데 쓰이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이 연판장이란 단어는 윤리위와 더불어 가지고 코미디 같은 단어가 돼 버렸어요. 정당 정치에서. 사실 둘 다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100석짜리 이제 그 여소 당에도 이제 문제였지만은 이번에 거야당에서 이런 게 발생하니까 그것도 못지않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뭐 특히 정치라는 것이 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대원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법대로 하자. 뭐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타협은 없다. 좀 이렇게 대결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 장모 되시는 분 최은순 씨에 대해 가지고 출석 요구를 증인 출석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제가 보면요. 아니 그래 기분 내기는 좋지 지금 당신들이 지금 의석이 많고 하니 기분 내긴 좋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동일 논리로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면서
김혜경 씨를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하면 받아줄 거냐? 논리적으로 받아줘야죠. 영부인까지 신청했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냐 지금. 상호작용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 뭐랄까요 지지층들의 어떤 요구대로 그러니까 다들 하루만 사는 사람들 같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이건 또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가 예전에 그 한동훈 특검법을 하자 그랬을 때도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지적해봤던 게 아니 지금까지 그 조국 대표님이 본인 그때 이런 표현가 있었어요. 뭐 어미를 잡아넣는데 새끼까지 넣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네. 가족 자신 때문에 가족이 연좌돼 가지고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내 새끼는 안 되고 한동훈 장관의 딸을 수사하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적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다는 거죠. 저 같으면 저는 이게 아직까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에 좀 배치되는 말들은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면 살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주장의 일관성, 네. 논리의 일관성이 지금 깨지고 네. 나에 대해서는 과보호를 하고 네. 상대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지나치게 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몇 가지 절대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철학들이나 이런 거는 딱 정립돼 있으면은 네. 머리에서 이부 나가기 전에 필터링 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경우에도 뭐 표현의 자유를 항상 증진하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한다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 아니면 거기다 저는 어떤 종류의 연좌에도 반대한다가 또 하나의 원칙이고 네. 뭐 이런 게 서 있으면은 여기 해당해 나갈 때는 입 밖으로 안 나가요 잘. 근데 그게 왜 다른 정치인들은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좀 금도가 무너졌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절제미, 네. 이 톨레랑스가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이 자신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고 또 호불호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이 양극단 정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 좀 이것만큼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준석 표 입법 뭐 이런 것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선거법을 이제 개정하겠다고 제가 1호 법안을 냈는데요. 사실 선거나 이런 제도의 불합리함도 저는 꼭 풀어보고 싶고요. 근데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건 좀 요원하긴 한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서 사람이 바뀌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시도해봤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를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그 시도의원의 선출 주기가 2년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국회의원이 사실상 임기 2년 차에 지방선거 공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지방선거가 원래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된 통로여야 되는데 나한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들을 공천 줍니다. 그 물심양면이라는 게 뭡니까? 가방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내 밥값을 대신 내줬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지역의 이제 유지들의 진입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서로 유착 관계가 돼가지고 지역 정치는 독립성을 띠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제도를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굉장히 독선적인 정치 행태를 저는 계속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전에 뭐 변호사 활동하실 때 이후에 성남시장이 되셨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시장과 지방의원을 같이 뽑기 때문에 시장이 웬만큼 당선되면 지방의회는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이 뭔 말 하든지 간에 시의원들이 같은 당이니까 예예 하는 것밖에 안 하고 통과시켜주면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지사도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 도지사 할 때 압도적 다수로 도의원 경기도 갖고 있었잖아요. 돈 몇백억 줄게 다 통과시키잖아요.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 의원들 임기는 일치시키고. 예, 그리고 거기에 2년 엇갈리게 해서 단체장 임기를 가져가고 만약에 대통령제가 중임제가 되면은 대통령과 단체장 같이 뽑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상호 견제가 되는 거지. 지금은 사실 이거는 지방 정치는 완전히 이건 난장판입니다.
저희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하원 의원 2년마다 뽑고 네. 상원 의원은 6년마다 뽑되 3분의 1씩 순환해서 뽑으니까 네. 중간 선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 선거라는 거는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석이 막 이렇게 100석 됐다 190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3분의 1씩 변하는 거 보니까 네. 체제의 안정성도 갖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위정자가 선거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이웨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직 이 국민의힘 네. 대표로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4명 다요? 예.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그 2년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대안들이 그 겨루어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서로 그런 부분을 겨루기보다는 그냥 왜 상대가 돼서는 안 되나? 그렇죠. 전형적인 비토크래시가 돼가는 상황이고 네. 사실 저는 후보군도 제가 냉정하게 보면은 후보군의 그 과한 동질성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권의 핵심부를 다 보시면은 자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후보들 보면은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셋 다 서울대 법대입니다. 네. 예, 거기다 윤상현 의원만 약간 서울대 경제학과로 약간 좀 비틀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황우여 서울대 법대. 예,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원래 어떤 부족만 본다 하더라도 에스키모만 부족만 본다 하더라도 그 부족 안에서 유전자가 다양하게 다른 거 교류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유전적 질병이 생기냐 때문에 네. 거기는 손님이 오면은 그런 유전적인 교배를 하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 국민의힘이란 당은 유전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그 안에 그런 내부 그게 있어가지고 네. 문제가 유전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같은 대학 같은 과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후보 구성부터가 재미가 없다 네. 또는 유전적으로 문제될 만한 그런 조성이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굳이 제가 그 다음에 또 지적해 보자면은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네. 예, 사실 총선의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정당에 있을 수 있는 권력 중에 최고거든요. 네. 그 권력을 가지고도 당 개혁을 못했던 사람이 선거 지고 2달째 되는 순간 갑자기 무슨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의아하고 그리고 그걸 믿어주는 건 또 무엇이며 네. 그 다음에 또 원희룡 장관도 사실 이번 정권의 주요 부처의 장관으로서 네.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한데 또 나와 있고 나경원 대표는 이제 뭐 선거 때문에 나오신 분 같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선거의 특이함이 약간 사라진 상황이다. 네. 예. 아니 이 후보들 중에서 본인이 과학기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 가질 정도의 이력 가진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또 법대생들이 가가지고 또 당선되면은 흔히 하는 말 또 하겠네. 뭐 이재명 감옥 보내겠습니다. 이걸로 또 한 2년 버티겠네. 그러니까 이제 잘잘못 유무죄를 다투는 데는 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산업 발전과 미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다. 그 법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분들이 같지만은 과거만 다루는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과거를 재단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저는 제가 그래도 과학을 공부해서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자연과학 쪽에 가깝게 공부를 했지만은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하긴 한 게 과학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예. 경제학자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한 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그냥 자연과학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게 하나의 일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를 해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 시험 봐서 국회의원을 그 지방의원을 뽑으면은 품질이 올라간다가 제 가설이었어요. 네. 그걸 했더니만 검증했더니만 어떻게 되겠다 평가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뭐 호남에 공약을 하려면 호남에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 가설 쓰고 검증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든 뒤로 가든 뭐가 이게 있는 건데 네. 법을 재단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과의 대치 상황은 그냥 2년째 그냥 네가 감옥 갈래 내가 감옥 갈까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정치가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또 그 꼴 날 것 같다. 네, 누가 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 진행이 되면서 뜻밖의 여사 문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댓글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권 세력에게 좀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다 드러나는 선거가 됐거든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선거 하다 보면은 이런 서로 간의 흠결을 이제 서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우선 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중심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워낙 이제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친밀도를 강조했던 인사고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한동훈 위원장과도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랬던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거든요. 내부를 잘 알고 내부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적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재명에게 제일 치명적인 증언자는 유동규거든요. 예, 유동규가 다 알고 다 여기저기 언론에서 얘기하고 배판에 증언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위기에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과거에 그런 증언자들이 얼마나 뼈아프게 정권에 이렇게 꽂힌 경우가 많았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증언의 신빙성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예전에 있었던 그냥 내부 고발자와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정치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 안에서 움직였던 사람이고 실제로 동지적 관계를 얽혀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뼈아플 거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했던 말 중에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당신이 부인하면 내가 더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사롭지가 않다. 예. 앞으로 이제 전대 과정도 그렇고 전대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 뭔가 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그냥 이미지가 구겨진 게 본인은 사실 지금 뭐 실적으로는 어디도 비빌 수 없는 그 처참한 성적표고 하나 붙들고 있는 게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고령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반듯한 이미지다 뭐 이런 거로 이제 소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일부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반대되는 부분을 공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공격받고 남 대신 공격해달라 그러고 뭐 뒤에서 공작하는 이미지 이런 걸 이제 더 씌우는 건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날 걸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어느 누구도 멋진 행보를 보이진 않았다. 예. 예를 들어 뭐 전당대회 때 어떤 영상이 갑자기 대중적으로 꼭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소구해가지고 한 1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어떤 연설 영상이라든지 뭐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초기 성적 비슷하게 계속 가는 거죠. 예. 처음에 첫 이미지 큰 변동 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연설이나 이런 것에서 또 파격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앞으로 남은 그 동안에. 시간 동안. 예, 그래서 그거는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이후에 과연 이제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이제 절반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과연 여당과 대통령실이 기존의 어떤 수직적 당 그 대통령실 관계를 극복하고 수평적 이 관계로 바뀔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할 거라 보고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 축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태도가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이 휩싸여 있을 거고요.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룬 성취라고 하는 것, 특히 비대위원장이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 검사로서 사실상 이렇게 일해오다가 젊은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요직에 발탁해서 대통령에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믿는다고 해서 내려보낸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테니까 이제 믿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만약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좀 깨졌기 때문에 원만한 어떤 당 대통령실 관계는 이런 거죠. 굳이 이준석과 한동훈을 놓고 본다면은 네. 이준석은 선거라도 이기지. 지방선거라도 이겼지. 한동훈은 선거를 이기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에는 우리가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면 하나의 가치는 뭐 좀 기회비용이 되죠. 기회비용이 될 수. 그러면 뭐 그건 이제 여당이 풀어야 될 숙제고요. 저는 이제 한국 정치를 좀 전체를 놓고 보면 국회 상황은 여소 거야 상황이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앞서 2년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러면 약간 그 국정이나 이런 그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일들이 좀 표류할 가능성이 커서 자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저는 크다 봅니다. 지금 가능성이. 국정 표류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절대 과반 의석에 막혀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심지어는 절대 과반 의석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만 의심점이 있으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로 계속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에 있다. 그래서 협치가 하나의 틀이 완성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큰맘 먹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하신 것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좀 다른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직후에 그냥 충격 완화용으로 한번 만나신 것 같고 그 다음엔 오히려 지금 9월인지 10월인지 선고된다는 거 감남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와도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조국 대표 2심까지 유죄받고 징역형 받고 잘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혐의에 대해 가지고 뭐 중대한 어떤 뭐 양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 안 시킬 거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이 나오긴 어렵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자극시켜 가지고 소위 말하는 T-익스프레스 이런 걸 더 빨리 가동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될 거다. 그렇다면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변해야 될 것이고 여당도 민생 퍼스트로 좀 이 모드를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어떤 입법 경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선순환을 하기 위한 좀 동기 뭐 이런 것을 좀 어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 내각 구성부터 한번 싹 바꿔야 된다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이제 계속 여기까지 조금씩 부분 개편해서 왔는데 한번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내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는 추천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크게 한번 던지고 협치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제 정당에서 뭐 장관 후보들 좀 추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이라도 던진다든지 그러면 청문회 통과 같은 게 수월할 뿐더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지금까지 말만 나왔지 실현되지 않은 거국내각 같은 걸 실현하는 모습 보이면 정치력이 돋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우선 크게는 들어가야 되고요. 작게는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때 본인을 찍어왔던 집단을 다시 회복해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좀 건드려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가나 이런 거에서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수도권, 경기도권 전역의 아파트들 지가 하락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갭 투자나 아니면은 또 실거주 목적이지만 대출 많이 땡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의 관심 자체가 안 보인다는 게 공통된 평가예요 주변에서. 저는 대통령이 자꾸 외교나 이런 거를 큰 점수 내려고 가다 보면 헛발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민생 밀착 아젠다들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풀어내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시면 뭐랄까 피드백이 좀 어떻습니까? 피드백이야 지금 굉장히 효능감에 만족하고 있죠. 어쨌든 동탄 선거가 이번에 많이 주목받았고 그리고 동탄 신도시에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그렇지만 선거 과정에 하도 언론에 노출 많이 돼가지고요. 학교별로 입학하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전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전학 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학교 과밀이 좀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풀어내야 되고 전체적으로 동네 인지도가 한 번에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조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정치 1번지로 조금 부상한 측면이 있다. 이게 참 특이하긴 한데
대한민국 가장 젊은 선거구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한다라면 그게 하나의 이제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저를 뽑아주신 동탄 유권자들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 어쩌면 크게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젊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 때 좀 그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큰 꽃인 작은 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만나서 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 그리고 전직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습 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확실히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전에 만났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 말씀하시는 워딩이나 내용이 좀 풍부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